네, 이번 시간에는 중력 렌즈와 블랙홀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스크린에 나타난 거는 이제 모눈종이인데, 이 모눈종이 위에 제가 이렇게 와인잔을 이렇게 놓으면 와인잔이 이렇게 이렇게 와인잔의 모눈이 이렇게 왜곡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눈이 이제 모눈의 직선이 이렇게 휘어져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까닭은 무엇인가? 뭐 그렇죠. 당연히 이 와인잔의 유리가 그 렌즈의 역할을 해가지고 이 모눈이 이렇게 왜곡되는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실제 우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는데, 먼저 이 그림은 지금 민수가 지구에서 우주에서 우주 여행을 하는 우주선을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주선이 여행하는 공간은 이제 무중력 공간이고, 무중력 공간에서 우주선이 가속도 A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관성계의 관측자가 관찰을 할 때 어느 순간에 빛이 A라고 하는 우주선의 구멍을 통해서 쓱 들어가요. 쓱 들어가면 우주선이 이렇게 정지해 있다면 그냥 A를 쭉 지나서 그냥 그 B를 통해서 쓱 지나가겠죠, 뭐 당연히. 그런데 우주선이 가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A를 통과하고 바깥으로 나갈 때는 B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우주선이 가속 운동을 해서 요만큼의 이동 거리가 생긴다면 과장되게 그렸겠지만, 통과되는 빛은 B가 아니고 C를 통해서 갈 겁니다. 근데 이 빛의 경로는 그냥 쭉 직진을 하고 있어요. 빛이 이렇게 직진하고 있다는 거를 관성계 관찰자는 측정을 하고, 다만 A를 통과해서 통해 들어가서 B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C를 통해서 나오는 이유는 우주선이 가속 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고 관성계의 관찰자는 얘기를 할 겁니다. 빛이 휘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반면에 이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가 볼 때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는 바깥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빛이 A를 통해 들어온 빛이 C를 통과해서 나가는 현상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 빛이 휘어진 거는, 실제 빛이 휘어져 짐을 관찰한 결과는 뭐냐면, 가속도계의 우주인이 이 휘어진 빛을 관찰하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이 가속도계가 가속 운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관성력의 효과 때문에 생기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가속도 A로 올라가는 우주선에 아랫방향에 관성력이 작용을 해가지고 빛이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당겨지는 그런 효과를 실제 우주인은 관찰을 하게 됩니다. 비관성계의 관찰자는. 그래서 만약에 그 우주인이 아인슈타인이 태어나기 전에 우주 여행을 했다면, 실제 우주인이 아인슈타인보다 이 아인슈타인이 현상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겠지만, 우주인은 실제 이 현상을 아마 관측을 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노벨상도 받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것 뿐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보고 아인슈타인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게 빛이 가속도계의 관찰자가 볼 때 빛이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은 순수하게 가속도계의 가속운동 효과로 생기는 현상인데, 우리가 등가 원리에 따르면 가속도계의 가속운동 효과랑 중력 효과랑 구분할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레이저 빛을 지구 표면에서 수평하게 비치면 중력 효과 때문에 빛이 휘어지겠구나. 그 바로 등가 원리를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인슈타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등가 원리에 의해서 중력장에서 수평으로 발사된 빛도 지금 그 무중력 공간에서 가속 운동하는 가속도계에서 빛이 휘어지는 효과를 관찰한 것처럼, 등가 원리에서 중력장에 그냥 서가지고 수평으로 빛을 비추면, 지면에 수평하게 빛을 비치면 그 빛도 휘어져야 된다. 안 그러면 등가 원리가 틀린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빛이 휘어지는 현상을 좀 지금 이제 큰 틀에서 중력장에서도 빛이 휘어져야 한다는 게 이제 아인슈타인 생각인데, 그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인슈타인은 우주를 이렇게 봤습니다. 우주는 시공간, 스페이스 타임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다. 우주는 스페이스 타임, 시공간으로 이루어진 그물과 같은데, 그러한 그물 위에다가 질량이 있는 물체를 놓으면, 질량을 가진 물체를 놓으면 그 그물이 이렇게 시공간이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시공간이 휘어지는 현상 때문에, 아, 휘어진 시공간을 통해서 중력이 이렇게 생긴다고 했어요. 이 휘어진 시공간 자체가 중력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러한 실험을 그냥 이렇게 스타킹 같은 데다가 내가 큰 굴을 넣으면 이렇게 스타킹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그 휘어진 공간이 바로 중력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다가 내가 뭐 물체를 갖다가 이렇게 그 휘어진 공간에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떼구르로 굴러가지고 이 질량이 있는 물체하고 쿵 부딪히겠죠. 이게 마치 자유낙하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냥 물체를 딱 놓으면 뉴턴의 중력은 물체를 딱 놓으면 지구 중심을 향해서 그냥 지표면으로 뚝 떨어지는데, 아인슈타인은 그걸 갖다가 공간이 휘어져가지고 물체를 놓으면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물체가 쿵 부딪힌다는 걸로 해석을 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뉴턴의 중력에서 지구 중심으로 달이 공전을 하고 있는 거는, 뉴턴의 중력은 이제 두 물체 사이에는 만유인력이 작용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게 이제 뉴턴의 중력 법칙인데, 내가 그러면은 달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죠? 달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얘가 접선 방향의 원운동하는 원궤도의 접선 방향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달도 떨어지긴 하는데, 옆으로 계속 떨어지는 거죠. 지구 중심을 향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지는 게 이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의 해석인데, 아인슈타인의 중력도 마찬가지로 이 휘어진 공간에 그냥 그 접선 방향의 성분의 그 속도가 없으면 그냥 이 아래로 떼구르로 그냥 떨어질 테고, 만약에 접선 방향의 속도 성분이 이렇게 존재를 하면 떼구르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요 휘어진 공간을 질량 있는 물체 주변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 겁니다. 그런 현상도, 달이 공전하는 현상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질량이 굉장히 큰 물체는 굉장히 그 공간이 많이 휘어지겠고, 질량이 적은 놈은 공간이 좀 적게 휘어지겠죠. 이렇게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빛이 왜 휘냐 하면, 만약에 태양이라는 게 없으면 어떤 별에서 온 빛이, 뭐 A라고 하는 별에서 온 빛이 이 시공간이 굉장히 평평할 테고 지구로 이렇게 그냥 직선으로 오겠지만, 만약에 이제 태양이 하나 굉장히 큰 물체가 하나가 있으면 이 태양에 의해서 시공간이 휘어지고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빛이 이렇게 휘어져 오기 때문에, 실제 지구에서 관측하는 빛은 A라고 하는 빛을 보는 게 아니고 겉보기 별을 봅니다. 겉보기 별, 그러니까 실제 이 직선 경로를 따라서 어떤 B라고 하는 지점에서 별이 직선 경로를 따라서 오는구나 라고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휘어지는 이유는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거고, 이러한 효과를 갖다 우리가 이제 중력 렌즈 현상 혹은 중력 렌즈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량 분포, 예를 들면 질량을 가진 물체에 의한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지고, 그 휘어진 공간을 통해서 빛의 경로가 이렇게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중력 렌즈 현상 혹은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뭐냐라고 하면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속도 효과에 의한 관성력과 중력이 구별 불가능하다는 등가 원리를 토대로 질량이 있는 물체가 만드는 중력에 의한 시공간의 휘어짐과 관련된 현상을 상대론적으로 다루는 물리 이론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력 렌즈 효과의 예로, 이것도 이제 그 고등학교 물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제 지구로부터 80억 광년 떨어진 퀘이사가 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퀘이사가 있고, 이 퀘이사를 지구에서 관측을 하는데, 만약에 퀘이사하고 지구 사이에 물질 분포가 없으면, 그냥 퀘이사에서 나온 빛이 그냥 직선을 따라서 쭉 지구로 도달을 하겠죠.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굉장히 큰 은하가 있으면, 이 은하에 의한 질량 분포 때문에 퀘이사에서 나온 빛이 직진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굴절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굴절을 해서 이렇게 나온 빛은 이렇게 굴절을 해서 지구에서 관측하는 퀘이사는 실제 퀘이사가 아니고 요 직선을 연결한 선, 그러니까 겉보기 퀘이사의 상을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되겠죠. 또 여기 퀘이사에서 나온 빛이 이쪽으로 휘어질 경우에는 지구에서 관찰한 퀘이사는 실제 퀘이사가 아니고 이쪽 아래쪽에 있는 퀘이사의 상, 이거 직선으로 연결한 퀘이사의 상을 이렇게 관찰을 하게 될 겁니다. 실제 이러한 관찰을 해서 나타난 그림이 이건데, 이걸 보통 이제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그 평면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이 중간에 있는 상은 어떤 상일까요? 이 중간에 있는 상은 바로 은하의 상을 나타냅니다. 은하의 상을 나타내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주변에 있는 네 개의 상이 바로 이제 이 은하에서 굴절된 퀘이사의 상, 중력 렌즈 효과로 나타나는 퀘이사의 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3-2절에 이제 중력 적색편이, 그러니까 gravitational redshift라고 하는 거는 고등학교 수준으로는 조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대학교 정도 수준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등가 원리에 의해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이 같듯이 광자도 중력장 하에서는 빛이 휘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광자 포톤이 중력 질량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톤의 유효 질량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포톤의 에너지는 E는 진동수가 N인 포톤의 광자의 에너지는 E는 Hν. 그 다음에 이놈을 모멘텀으로 나타내지면 그 상대론적인 그 에너지죠. 그 광자의 에너지는 모멘텀 곱하기 빛의 속력 E는 PC 혹은 진동수로 나타내면 Hν라고 하는 식을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 내가 이 식을 이용해서 광자의 질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광자의 질량은 P는 mV인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이때 모멘텀을 진동수로 나타내주면 E는 PC고 PC는 Hν니까 모멘텀 P는 C분의 Hν 이렇게 쓸 수 있죠. 모멘텀 P는 C분의 Hν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포톤의 벨러시티, 광자의 속력은 C가 되겠죠. 그래서 광자의 유효 질량, 포톤의 질량, 광자의 질량은 C제곱분의 Hν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자의 질량은 C제곱분의 Hν다. 보통 우리가 이제 중력장에서 어떤 물체를 이렇게 낙하를 시킬 때, 처음에 이제 정지해 있는 운동 에너지가 0인 놈을 높이가 h인 곳에서 이렇게 낙하를 시켜주면 바닥에 도달할 때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 증가된 운동 에너지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하고 같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mgh만큼 증가를 할 겁니다. 처음에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를 바닥에 높이가 h인 곳에서 가만히 놓으면 얘는 이제 mgh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할 겁니다. 이거를 제가 광자의 경우에 똑같이 적용을 하면, 광자는 정지해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자의 에너지는 정지 에너지가 없습니다. 광자는 계속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광자의 경우에 이제 처음에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가 h누라고 하면 이놈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그 effective mass, 유효 질량을 가진 것처럼 행동을 해서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이제 증가를 해서 hν 플러스 mgh만큼의 초기에 가지고 있던 에너지 플러스 mgh만큼의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때 광자의 질량은 C제곱분의 hν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놈을 다 더한 새로운 에너지를 제가 hν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hν 프라임은 뭐냐면 에너지가 증가를 했죠. 에너지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진동수로 나타내지면
누에 비해서 누 프라임이 더 큰 거죠. 진동수가 더 크게 되고, 그래서 진동수가 더 크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여기 초기에 빨간색의 빛이 빨간색 광자가 그 출발을 했으면 바닥에 도달할 때는 그것보다 더 큰 진동수를 갖는 파란색 광자가 바닥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에너지의 차이를 H만큼 낙하한 광자의 에너지 H누 프라임, 파이널 스테이트의 H누 프라임은 초기 H누 플러스 MGH만큼의 에너지가 더 추가가 되고, 그 MGH를 제가 이제 광자의 질량으로 나타내주면 C제곱분의 H누, 그래서 H누를 공통인수로 빼뜨리면 이제 H누 프라임은 H누의 1 플러스 C제곱분의 GH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두 진동수의 차이를 계산을 해주면, 제가 진동수의 차이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누분의 델타 누. 델타 누는 나중놈, 누 프라임 마이너스 누, 처음 거. 나중 진동수 빼기 처음 진동수를 제가 델타라고 했고, 그거를 누 빼기 누 프라임을 하고 그걸 다시 진동수 누로 나타내주면 바로 요게 나타내줘요. C제곱분의 GH. 그게 바로 누분의 델타 누, 누분의 델타 누를 계산해주면 그게 C제곱분의 GH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진동수 차이를 관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 이러한 실험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험을 행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 얘기는 지금 위에서 바닥, 중력이 있는 그 바닥에 도달할 때는 진동수가 위에서부터 바닥에 도달하는 빛은 진동수가 커지지만, 거꾸로 내가 바닥에서 레이저 빛을 쏘면 여기서 바닥에서 출발한 빛은 파란색 빛을 출발시켰는데 이쪽에 올라왔더니 빨간색 빛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거꾸로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파장의 차이, 진동수의 차이를 관측할 수 있는데, 그 실험을 행한 사람이 이제 파운닥 랩커라는 사람이 1960년에 하버드 대학의 실험실에서 이 실험을 실제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실제 아이언 철의 그 철 원자 핵을 가지고, 아이언 누클리어스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여기 이제 높이가 뭐 바닥과 높이의 그 차이를 한 22.6m 정도로 놓고, 여기에서 아이언 누클리어스 핵에서 나온 포톤이 22m 높이에 있는 그 핵 똑같은 그 아이언 핵에 흡수될 때 파장의 차이를 계산했더니 요만큼의, 진짜 지금 여기 이런 식에서 계산한 그만큼의 차이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걸 실제로 증명을 했습니다. 제가 요거를 잠깐 재미있는 실험이라 잠깐만 소개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유튜브 혹시 제가 안 나오면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잠깐만 구경을 하고 갈게요. In 1959, physicists Robert Pound and Glenn Rebka performed an experiment in the Jefferson Physical Lab at Harvard to demonstrate gravitational redshift. It was based on physicist Rudolf Mossbauer's effect, discovered 2 years earlier. 이게 It involves the emission and 철 absorption of 원자 gamma 핵을 rays 가지고 from the 실험을 excited 했는데, states of iron nucleuses. 이 철 원자 Here we 핵에 have an iron atom's nucleus in an excited state. 이 들뜬 원자 When it 핵에서 falls to a lower energy 요놈이 바닥 level, 상태로 전이를 하게 되면 photon 포톤이 나오지 carrying 않습니까? the energy is emitted. 그럼 이쪽 편에 Once 있던 this photon enters the 그라운드 like 스테이트에 atom, 있던 it will be 그 absorbed, 원자 핵이 raising the 포톤을 energy level 흡수를 하게 of the 되는데, encountered atom's nucleus. The problem is that when the gamma ray is ejected, the nucleus recoils. Because of energy momentum conservation, the recoiling energy reduces the energy of the gamma ray.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설명을 간략하게 정성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철 원자핵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근데 보통 이제 원자의 에너지 준위는 여기상 들뜬 상태에서 바닥 상태로 전이할 때는 포톤이 광자가 나오는데, 그 두 에너지 준위 사이에 해당하는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와서 이쪽 편에 있는 바닥 상태의 원자 핵에 흡수가 되면, 이 바닥 상태의 원자 핵은 이제 그 들뜬 상태, excited state로 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한 건 뭐냐면, 이 원자 핵이 포톤을 광자를 낼 때 요놈이 마치 총을 내가 쏘게 되면
총을 쏘게 되면 총알이 나가는 그 속도가 총구에서 나가는 총알 때문에 내가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 되팀 현상, 뒤로 이렇게 우리 총이 뒤로 물러나는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리코일 현상이 일반적으로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리코일이 생기게 되면 에너지 모멘텀 컨서베이션 때문에 실제 이게 정지했을 때 포톤이 그 핵이 정지했을 때 나가는 포톤의 에너지하고 핵이 리코일 될 때 나가는 포톤의 에너지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리코일 될 때 포톤이 뒤로 그러니까 원자핵이 뒤로 물러날 때 나가는 광자의 에너지가 정지했을 때보다 작게 되죠. 그러니까 광자가 작게 되죠. 이때 리코일 될 때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 바닥 상태로 떨어지는 포톤의 에너지가 더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정지했을 때하고 에너지 차이가 나오니까 그때 그 에너지는 이쪽에 있는 바닥 상태의 원자핵을 여기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핵이 그 포톤의 에너지를 흡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동수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똑같은 진동수를 가진 놈이만 얘가 흡수를 해서 excited state로 올라가는데 여기 상태로 올라가는데 진동수가 작은 포톤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통과를 시키게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핵을 고정을 시켜서 Gamma ray is no 크리스탈 longer a match for the other nuclei, and it moves right through. There is no absorption. What Mossbauer discovered 그래서 was that if he embeds the 크리스탈에다가 iron 원자핵을 atoms 이렇게 in a 박아놨어요. 그럼 리코일이 안 생기면 recoil is 안 reduced 생기니까 dramatically. 익사이티드 And absorption 스테이트에서 can be 그라운드 스테이트 reestablished. 떨어진 원자핵에서 나온 포톤이 Tom 이쪽에 Repka 흡수가 used 되게 this 되겠죠. Mossbauer effect. They placed an emitter at the bottom of a tower in the 근데 이 laboratory. 실험을 똑같이 installed a 수직으로만 detector 놨을 뿐이에요. 22.6 수직으로만 이렇게 meters 놔서 No absorption was detected because gravitational time dilation 바닥에서 changed the frequency of the emitted gamma rays. 그 나온 and no energy 포톤이 match existed in the detector. 위에 있는 그 원자핵 철 원자핵에 But the 흡수가 돼야 Mossbauer 되는데 이 effect 경우는 is 흡수가 안 sensitive 된다는 enough to measure 얘기예요. it. They adjusted the detector's velocity down until absorption occurred. We get the frequency changed using the well-understood relativistic Doppler redshift equation, just like the Doppler shift in starlight.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코일 현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옆에 크리스탈로 원자핵을 박아놓고 옆에서 이제 그 두 원자핵을 수평으로 이렇게 놨을 때는 이제 그 왼쪽의 그 철 원자핵이 그라운드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나온 포톤이 오른쪽에 있는 철 원자핵에 그대로 흡수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이 실험자들이 만들어줬고 그 실험을 하나도 안 바꾸고 똑같이 해가지고 수직으로만 놓은 상태에서 실험을 했더니 이 위에 있는 원자핵에 포톤이 흡수되지 않고 그냥 통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파장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파장이 바뀌었는데 거리는 하나도 안 바꿨어요. 거리는 안 바꿨는데 파장이 바뀌어서 흡수가 안 되고 통과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요? 그게 바로 중력 효과에 의해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중력 효과에 의한 도플러 효과, 그 레드시프트가 생겼다. 적색 편의 현상이 생겨가지고 포톤이 마치 질량을 가진 놈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정말 흡수가 되려면 이 철 원자핵의 거리를 살짝 아래로 이렇게 내려주면서 흡수되는 그런 지금 거리를 찾고 있는 중이죠. 그러한 실험을 지금 진행을 한 겁니다. These results came in within 1.6% of the value predicted by Einstein's field equations using Schwarzschild's metric. 제가 여기까지만 그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실제 요만큼의 진동수 차이가 발생을 한다. 진동수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파란색의 빛이 나왔는데 이 디텍터에 도달할 때는 빨간색 빛으로 도달을 하더라. 그 진동수의 차이를 측정을 하면 요만큼의 차이가 나온다라고 한 게 바로 그 핵심 결과가 바로 파운드하고 랩카의 실험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중력 적색 편의 현상을 실험한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창의적인 실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이 r인,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이 r인 별에서 진동수가 별의 표면에서 진동수가 진동수 누로 방출되는 빛을 제가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는 이제 좀 라지 스케일로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광자의 유효질, effective mass가 m은 c제곱분의 h 누라고 했는데 이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는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이 r인 별의 표면에서 나가는 빛에 이 광자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r분의 gmm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스몰 m이라고 하는 게 광자의 질량이고 광자의 질량은 c제곱분의 h 누니까 이때 이 표면에서 광자의 토탈 에너지는 이 광자의 원래 에너지 진동수가 누인 빛의 에너지 h 누에다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해준 놈. 그게 바로 이제 h 누 타임스 1 빼기 rc 제곱 c 제곱 r 분의 gm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그 별의 표면에서 나가는 광자의 토탈 에너지는 h 누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고 요 놈이 이제 그 빛이 이제 쭉 나가게 돼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되면 이제 그 R이 무한대로 가는 리밋으로 가게 되면 그때 이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0이 되고 남는 토탈 에너지는 이제 H 누 프라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광자의 R이 무한대인 지점에서 포톤의 토탈 에너지는 H 누 프라임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없고 그럼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컨서베이션 때문에 H 누 프라임은 H 누 곱하기 1 빼기 C 제곱 R분의 GM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얼마냐면 큰 놈에서 여기서 이제 누분의 델타 누 해주면 델타 누는 제가 이제 큰 놈에서 작은 놈 이 경우는 이제 나중 델타 누를 누 프라임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뺀 게 아니고 그냥 처음 거 큰 진동수에서 작은 진동수를 빼준 놈 그게 바로 C제곱 R분의 GM입니다. 그렇죠? 그 차이가 C제곱 R분의 GM이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중력의 적색편이 여기 표면에서 나온 빛이 파란 빛이 나오면 이 점점 가가지고 이렇게 무한대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멀리 가게 되면 파장이 길어지는 빛 빨간 빛으로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게 Gravitational Redshift 중력 적색편이고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두 가지 버전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만유인력 상수를 포함해서 표현을 중력 적색 편의 현상 델타 노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이 이걸 표면과 이 지점 사이의 거리를 h로 했을 때는 아까 c제곱분의gh라고 했죠. c제곱분의 gh에 해당되는 게 바로 c제곱 r분의 gm입니다. 그래서 두 놈이 같은 표현이에요. 제가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 반지름 R을 포함한 반지름 R과 만유인력 상수를 포함해서 그 진동수의 차이를 갖다가 계산을 해주면 H에 해당되는 그 차이를 계산해주면 그게 바로 GH 혹은 R분의 GM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에서의 진동수가 그 표면에서 멀어진 지점에서의 빛의 진동수보다 크다 혹은 파장은 이쪽이 훨씬 더 길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진동수하고 파장은 서로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의 진동수하고 이쪽에서의 진동수의 배수를 비교할 수 있으면 여기서의 주기와 이쪽에서의 주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기를 t, 이쪽에서의 주기를 t'이라고 하면 진동수는 이쪽이 더 크니까 주기는 이쪽이 더 크겠죠. 그래서 주기는 t''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누분의 델타 누 이렇게 진동수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 주기의 차이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누분의 델타 누는 마이너스 t분의 델타 t인데 요거는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진동수는 주기분의 1, 주기의 역수니까 얘를 갖다가 양변을 미분해주면 어떻게 되죠? d 누는
마이너스 t제곱분의 dt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마이너스 t제곱분의 dt 이 데리버티브 이거 디퍼런셜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게 델타 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양변에 제가 t를 곱해주면 t 델타 누는 마이너스 t분의 델타 t d 누는 마이너스 t분의 dt가 되고 요때 t가 바로 t분의 1이 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누분의 델타 누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누분의 누분의 d누는 마이너스 t분의 dt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쪽이 델타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것에서 나중 거를 델타의 개념으로 잡아주면 진동수는 처음 거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플러스 값을 갖지만 주기는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t에서 t'을 빼주면 마이너스 값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생기는 이유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는 진동수는 이쪽이 더 크고 주기는 이쪽이 더 크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델타는 처음에서 나중 걸 뺀 거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전체 값을 플러스로 해주려면 마이너스 dt가 델타 t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냥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레이시오를 비교를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누분의 델타 누는 마이너스 t분의 델타 t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주기라고 하는 게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다라는 개념이 뭐냐? 그게 이제 시간 타임 다일레이션하고도 관계가 되는데 그 타임 다일레이션을 좀 이해하려면 그 t하고 t가 뭐 t'이 t보다 더 크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별표면 근처하고 별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이 있어요. 여기 표면 근처하고 멀리 떨어진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표면 근처에서 h만큼 이동을 하는 경우하고 그 굉장히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h만큼 이동하는 이동하는 시간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표면 근처에서 h만큼 이동했을 때의 시간차를 델타 근이라고 썼고 또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같은 거리 h만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을 델타 멀리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면 델타 근하고 델타 멀리 사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요 t분의 델타 t를 계산해주면 돼요. t분의 델타 t. 그러니까 t분의 델타 t는 얼마냐 하면 c제곱분의gh죠. c제곱분의gh고 제가 이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없앤 거는 뭐냐 하면 없앤 거는 그 이쪽에 있는 시간보다 더 크다는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t0 제가 이제 여기는 t0 근분의 델타 t는 c제곱분의gh가 되고 여기에서도 요 델타 t 멀리를 계산하는 거는 t0 멀리분의 델타 t 멀리는 c제곱분의 gh 똑같은 c제곱분의 gh의 시간차를 가지고 있잖아요. 곱하기 t0 근 이렇게 써주면 시간차 델타 t 가까운 지점에서 h만큼 이동했을 때 시간차하고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h만큼 이동했을 때 시간차를 계산해주면 어떤 게 더 큰 건가요? 당연히 이 안쪽에 이쪽에 있는 시간보다 작다고 그랬잖아요. 주기가. 그러니까는 t 가까운 데보다 주기가 더 크니까 델타도 계산해보면 이쪽에 있는 델타 t가 이쪽에 있는 델타 t보다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h만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지표면 근처에서는 1초가 걸렸다면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여기서는 몇 초가 걸린 거죠? 1초보다 크죠? 2초가 걸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만큼 이동하는데 1m 이동하는데 1초 걸렸는데 여기서 1m 이동하는데 2초 걸렸어. 그러면은 어떤 시계가 더 천천히 가는 건가요? 바로 지표면 근처에 있는 시계가 더 천천히 가는 거죠. 같은 거리를 1초에 나는 1초밖에 안 걸렸는데 여기는 2초나 걸렸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질량이 큰 물체 주변에 근처에 시계를 놓는 경우하고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시계를 놓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가까이 있는 시계가 지표면에 가까이 있는 시계 질량 근처에 있는 시계가 천천히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타임 다일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에베레스트가 대략 한 8,800m 정도 되는데 에베레스트 바닥하고 에베레스트 꼭대기 사이에는 이렇게 그래비테이셔널 레드시프트 현상 때문에 중력 편차에서 시간차가 생기게 되는데 그 시간차를 계산을 해보면 델타 t는 c제곱분의 t분의 델타 t는 c제곱분의 gh. 그래서 하루 24시간이 g는 9.8 m per second로 세컨드의 제곱이죠. 제가 잘못했네요. 세컨드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시간이 그 24시간을 초로 계산해주면 86,400초고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의 높이를 계산해서 8,800m가 되고 빛의 속력으로 그걸 제곱으로 나눠주면 그 차이가 80 나노세컨드 80 나노세컨드만큼 바닥에 있는 시계가 천천히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시계가 80 나노세컨드만큼 천천히 가게 됩니다. 나노세컨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인가요? 나노세컨드만큼 천천히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블랙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질량이 m이 있고 반지름이 r인 그 별의 표면에서 나온 빛이 r이 무한대인 지점에 도달할 때 그때의 델타 누 그때의 진동수의 차이를 계산해주면 그게 이제 c제곱 곱하기 r분의 gm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h 누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진동수가 작아졌는데 얼마만큼 작아질 수 있냐면 네거티브 음의 값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이게 아주 작아지면은 이 c제곱 r분의 gm이 1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1보다 크게 되면 이 값이 네거티브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놈이 가장 클 수 있는 값이 1에 굉장히 가까워질 때 그때가 될 수 있는데 1에 굉장히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c제곱 r분의 gm이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c제곱이 컨스턴트 일정하잖아요. 만일력 상수도 일정하고 그리고 이놈이 커진다는 얘기는 사실 지금 현재로는 분모가 굉장히 c제곱분의 굉장히 큰 상태인데 이게 크려면 반지름 r이 무지무지 작아지거나 아니면 그 별의 질량이 무지무지 커지면 되는데 그때가 바로 밀도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밀도가 굉장히 커져서 거의 1에 가까워지는 경우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1에 밀도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질량이 무지무지 커지거나 r이 무지무지 작아지거나 하면 그러면 누 프라임이 0이 될 수가 있죠. 누 프라임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누 프라임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이 빛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포톤이 광자가 별에서부터 탈출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무지무지 크게 되면 빛을 관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을 관찰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별을 우리가 블랙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블랙홀의 조건은 얘가 딱 1이 되는 조건이 아니고 블랙홀의 기준은 이 c제곱 r분의 gm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별은 블랙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 2분의 1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가 어떤 물체가 지표면에서 질량이 m 반지름이 r의 물체를 지표면에서부터 탈출을 시킬 때 탈출 속력은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보다 운동 에너지가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보다 운동 에너지가 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지표면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r분의 gmm이고 그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보다 지금 작게 되면 탈출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운동 에너지가 빛의 만약에 빛의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이펙티브 질량을 우리가 생각하면 광자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c 제곱이 포텐셜 에너지보다 작거나 같으면 빛이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건이 바로 2분의 1은 그러니까 c제곱 r분의 gm이 2분의 1보다 크다는 조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유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걸 우리가 블랙홀이다 라고 하고 그때 반지름 R이 그때 이걸 만족해준 최소 조건 R은 C제곱분의 2GM을 만족하는 반지름을 우리가 슈바르실츠 반지름이다, 레이디어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러한 블랙홀의
이러한 반지름, 이렇게 요만한 반지름을 갖는 그 별, 모든 질량이 요 R sub S라고 하는 질량 안에, 그 반지름 안에 다 들어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그 별을 블랙홀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블랙홀 모든 질량이 그 슈바르츠르트 반지름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조건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슈바르츠르트 반지름 안에 모든 질량이 들어있으면 이제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보통의 어떤 행성이 있고 어떤 행성의 반지름이 R인데, 그 반지름 R이 이 R sub S, 슈바르츠르트 반지름보다 큰 영역에 있으면, 굉장히 바깥의 영역에 있으면 우리가 보통의 뉴턴의 중력 법칙을 쓸 수가 있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슈바르츠르트 반지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뉴턴의 중력 법칙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블랙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는 질량이 6 곱하기 10의 24승 킬로그램이고, 그 다음에 태양은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이고,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 그 다음에 태양의 반지름이 이게 단시 100, 1000만, 70만 킬로미터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보통 태양의 반지름을 3km 정도로 줄이면 이놈이 블랙홀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지구 반지름을 1cm 정도로 줄이면 이게 블랙홀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근거가 바로 이 슈바르실츠 레이디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슈바르실츠 레이디어스의 태양의 경우를 대입을 해주면, 태양은 질량이 이만큼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이 블랙홀이 되기 위한 조건은 태양의 반지름하고는 상관없이 질량을 알고 있으면, 어떤 질량 m을 갖는 항성이 블랙홀이 되기 위한 조건은 슈바르실츠 레이디어스에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R sub S, 태양이 블랙홀이 되기 위한 조건은 R sub S는 C제곱분의 2gm이 되고, 이때 2 곱하기 만유인력 상수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메타제곱 퍼 킬로그램 제곱이고, 그리고 태양의 질량이 2 곱하기 10의 30승 킬로그램이고, 그놈을 빛의 속력으로 이렇게 제곱으로 나눠주면 그 값이 얼마냐면 SI 유닛이라서 그 결과는 미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주면 그게 대략 2964m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은 대략 한 3km 정도로 반지름을 확 줄여주면, 그러면 태양이 블랙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지구의 경우도 이거 1cm가 나온 이유가, 지구의 질량을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이게 대략 1cm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경우에 이제 태양의 밀도를 블랙홀이 된 태양의 밀도를 계산을 해보면, 밀도는 그 단위 최적분의 질량이잖아요. 질량 밀도를 계산해주면, 우리가 이제 R sub S를 계산했고 태양의 질량을 아니까 그놈을 계산해주면 그게 1.8 곱하기 10의 19승 킬로그램 퍼 큐빅 미터, 세제곱미터인데, 이놈을 센티미터로 제가 환산을 해주니까 센티미터로에 3승으로 환산을 해주면 그게 대략 180억 톤이 됩니다. 1톤이 1000kg이 되니까. 그래서 180억 톤 정도. 그러니까는 1세제곱 센티미터가 뭐냐면 그냥 각설탕 정도의 그 각설탕 정도의 크기에 그놈이 간 각설탕의 질량이 180억 톤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가 되면 그게 블랙홀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는 그 간접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관측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 작년 4월에 M87 은하에서 이런 제트 현상을 발견을 하고, 그 제트 현상의 발견을 통해서 여기에 바로 블랙홀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관측을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확대해서 그러면 이러한 이제 블랙홀을 관측을 했고, 그 M87 블랙홀은 지구에서 약 한 5,500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은 태양의 한 65억 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블랙홀이 정말 검정색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물체를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빛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이제 빛이 강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이러한 현상들을 관찰하면서 이게 블랙홀이구나 이렇게
그게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블랙홀에 대한 존재를 실질적으로 직접 관측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블랙홀이 어떤 식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블랙홀이 형성될 수 있는지 그거를 제가 좀 간략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거는 요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